1961년 4월 11일 한 남자가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나치의 수뇌부인 아돌프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의 판결에는 아이히만이 일으킨 범죄는 해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적은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도 붙잡혀 재판받을 수가 있다는 이러한 지도 원칙은 국제해적법으로 확립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럽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고 이스라엘에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1962년 5월 31일 그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해적,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물을 찾아 탐험하는 낭만 있는 모험가? 마치 원피스와 캐리비안의 해적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해적이 악당으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해적을 낭만 있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1581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프란시스 드레이크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해적질로 전리품을 약탈한 공으로 말이죠. 또 다른 해적 월터 롤리경도 여왕의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을 본떠 버지니아라는 식민지를 개척했죠. 용도는 해적질을 위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경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해적을 고용하고 상대 국가를 약탈했는데요. 나라에서는 사라커가증을 발급해줬는데 이는 해적들이 합법적으로 약탈을 할 수 있는 면허였습니다. 16세기 경제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바다에서는 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유럽의 제국들은 무역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 싸웠죠.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인도의 면, 카리브해안의 설탕,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들까지 말이죠. 이 시기의 무역을 설명하려면 노예 거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예 노동력을 통해 모든 상품을 생산하고 대서양을 가로질러 운송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웬만한 배는 노예선이었는데 심지어 해적들까지 개인적으로 노예를 거래했습니다. 보통 해적이 노예들이 탄 배를 점령하면 유착관계를 맺은 섬으로 노예들을 데려가 지역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프란시스 드레이크를 기억하시죠? 그는 해적이자 기사이기 전에 영국 최초의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해적은 궁극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그 이윤을 이용해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캡틴 모건 럼이라는 수를 아시나요? 캡틴 모건은 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무역상이자 농장주였습니다. 모건은 영국에 고용된 해적인데 자메이카의 대농장을 여러 만들어 차곡차곡 재산을 쌓았죠. 아프리카 노예들을 100명도 넘게 부렸어요. 토머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유지했던 노예의 수와 거의 같은 수입니다. 모건은 자메이카 사회에서 저명한 주요 인사가 됐어요. 그 결과 부총독 자리에까지 올라 많은 귀족과 은밀한 거래를 했죠. 1674년 그는 찰스 2세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모건은 해적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케이스인데 해적은 무법자로서 항상 법이 밖에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죠. 또 다른 유명한 해적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스코틀랜드 태생의 윌리엄 키드입니다. 그는 영국이 고용한 또 다른 해적으로 1696년 공식 의뢰를 받았습니다. 정식 서류와 허가증을 받았어요. 영국을 대신해 일하라는 의뢰를 받았던 거죠. 키드 선장의 주요 업무는 다른 해적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희망봉을 돌아 마다가스카르에 갔고 홍해와 인도양에도 갔죠. 하지만 해적 키드는 더 큰 돈을 노리기 위해서 무역선을 약탈하기도 했죠. 근데 키드가 습격한 선박이 바로 무굴 제국의 선박이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당시 영국의 무역 파트너이자 막강한 동맹국이었죠. 키드 선장은 선박을 약탈해 비단과 목화, 설탕, 아편, 철 등을 훔쳤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무려 1천만 달러 이상이죠. 영국 해적들에게 시달리던 무굴 제국은 키드를 좀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영국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키드 선장을 잡았고 런던으로 데려가 해적 재판을 받게 했죠. 무역 회방과 방해라는 죄목으로요. 영국은 그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심해 어느 나라나 같은 처분을 내렸을 거라는 걸 강조했죠. 전인류를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요.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목매달기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를 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해적은 이런 식으로 비난받진 않았거든요. 호스티스 후마니 제너리스, 전 인류의 적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18세기 초 세계의 정부들은 카리브해 연안의 해적들을 그렇게 불렀답니다.
해적 윌리엄 퀴드의 판결은 모든 나라가 개인을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지역이나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의 국적 또는 피해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말이죠. 이 법은 인류의 원적, 해적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하고 기소해 처형하는데 해적법을 전례로 사용한 것입니다. 1713년 유럽 열강들이 짧게나마 평화협정을 맺고 무역선을 습격하기 위한 해적 고용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해적이 백수가 되었고 대서양을 떠돌게 됐습니다. 일부는 불법적으로 약탈을 지속했죠. 그리고 상선을 타던 많은 선원들도 해적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능력 있는 선원은 1년에 25파운드를 버는 반면 해적은 한 번에 40배를 벌기도 했죠. 그리고 직장 문화도 문제였는데 상선의 환경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선장은 독재자나 마찬가지였는데 반면 해적들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노동자 보호를 약속하는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적선은 누구든 팔다리를 하나라도 잃으면 $800의 보상금을 주기로 약속했죠. 이 모든 것들이 해적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해적의 개괄적 역사라는 책은 1724년 발행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역사책처럼 광고했지만 날조된 것이 많았죠. 이 책에는 블랙비어드의 일화가 나옵니다. 블랙비어드는 죽기 전날 밤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의 질문에 보물의 행방은 자기 자신과 악마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해적들이 땅속에 보물을 묻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해적은 절대 재산을 파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항구 도시의 술집과 사창가에서 탕진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또 다른 책 보물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자신만의 상상을 더했죠. 요호호 하면서 웃는 해적의 노래나 보물지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보물섬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1950년 디즈니는 이를 영화로 각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물섬의 배우 로버트 뉴턴은 알파벳 하나를 과장해서 발음하기로 했죠. 바로 많은 해적 영화가 그 뒤를 이었고 해적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굳어버린 것이죠. 1700년대 이르자 해적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노예 장사가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수백만의 아프리카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유럽 식민지로 수송됐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막대한 부가 창출되었습니다. 노예 무역 사업으로 유럽 열강 그리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었죠. 1800년대 초 미국이 노예 무역을 금지했을 때 노예 거래에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 해적으로 판단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처형된 노예 상인은 단 한 명뿐입니다. 1862년 해적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너세니얼 고든이죠. 해적은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강자들의 주요 역사의 일부가 아닐 뿐이죠.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